안녕하세요. 3월 23일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지난 주말하고 어제까지도 영상을 좀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한 게 있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좀 따뜻하다고 느꼈는지 주말 동안에 옷을 너무 가볍게 입고 다녔나 봐요. 그래서 좀 가벼운 몸살기가 있어서 주말하고 어제까지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스쳐가는 그 뭐 코로나 뭐 그런 건 아니라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회복해서 오늘 시황 정리는 이렇게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보시면 코스피가 1%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그래서 거의 3,000 근처까지 후퇴를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 정도 빠지면서 다시 950이 붕괴가 되면서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한 3배 이상 많았고요. 코스피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네요. 시간대별로 보시면 왼쪽이 코스피고 오른쪽이 코스닥이죠. 흐름은 비슷했는데 어찌됐든 반등 나올 때 코스닥이 조금 더 셌지만 빠질 때 더 크게 빠지고 결국에는 뭐 하락폭은 비슷한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일단은 코스피가 3,000 근처까지 이제 후퇴를 했다는 건 썩 좋은 신호는 아니죠. 아쉬운 신호긴 한데 일단은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정리를 이따가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도 950 밑으로 좀 후퇴를 해버렸고 뭐 차트를 보시면은 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다가 근데 이제 상승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락폭이 컸으니까 반등이 그만큼 세게 나왔던 거겠죠. 그리고 코스피도 보시면은 코스피는 아직 그냥 여전히 박스권입니다. 물론 이제 박스권 하단에 거의 다 오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3,000이 다시 한번 깨지면서 밑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그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현황을 좀 보면은요.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전부 다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개인들은 돈이 참 많아요. 1조나 순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왔고요. 개인적으로 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이 어느 정도 좀 쌓여줘야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매도 물량이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반등이 쉽게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기간별로 보시면 선물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이 최근에 샀다 팔았다 이런 그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7천억, 5천억 이런 식으로 아직은 그래도 매도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액 기준으로 볼 때 이렇고 수량으로 봐도 마찬가지죠.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매도 쪽에 물량이 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그 지수가 상승이 나오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거는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기관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은 좀 안타깝고요. 연기금이 요때 이틀만 좀 매수로 돌아왔고 이때부터 다시 열심히 팔고 있죠. 오늘은 3,400억이나 파셨네요. 대단합니다. 진짜 이분들도 뭐 언제까지 어디까지 파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어쨌든 이건 그렇고 시간대별로 한번 보시면요. 개인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쭉 샀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계속 빠지죠. 그죠? 네,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고요. 마지막까지 팔았네요. 기관들은 금융투자는 마지막에 좀 사는 모습이 나왔고 투시는 그냥 뭐 쭉 파는 모습이었네요.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쭉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 코스닥 쪽에서는 그래도 좀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처음에는 좀 순매수 쪽에 있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갈 때 팔아버렸고요. 개인은 마찬가지로 좀 쭉 사는 모습이 나왔고 투시는 그래도 마지막에 좀 사는 모습이 나왔네요. 연기금도 전반적으로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요 정도 수급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은 사실 수급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이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수급만 보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크게 의의를 둘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 지수도 지금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선물에서도 매도 물량이 쌓여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 보시면요. 신용잔고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개인들이 물을 타기 시작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바닥이 어느 정도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감하게 물타기를 시작을 했다는 얘기고 이건 뭐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벌써 이제 21조까지 왔다가 지금 21조 6천억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신용으로 물타는 거 썩 좋은 건 아닌데 일단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위아래 그 요때에 비해서는 변동폭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뭐 변동폭이 요때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 제법 그래도 하락이 나온 이유가
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이제 바이든 형님이 중국을 본격적으로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좀 깨갱하면 다행인데 이제 다시 이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 때문에 좀 증시가 흘러내렸는데 요 언제냐면은 2018년도 있잖아요. 잠시만요. 조금 더 이쪽으로 가서 보시면 요때 고점을 찍고서 계속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요때 2018년도 6월 달이 한 요쯤 되거든요. 2018년도 6월 요때부터 이제 그 트럼프 형님께서 중국에 이제 대중 제재, 무역 제재를 이제 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때부터 이렇게 빠졌던 거 보이시죠? 증시가 이렇게 좀 장기간, 요때가 2018년 6월이고 요때가 2019년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한 1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 하락이 나왔어요. 이때 정말 힘들거든요. 이런 장세에서는. 근데 이때 얘기 나왔던 게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무역이 좀 안 좋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에다 수출을 하는데 예전만큼 이렇게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업들 실적도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좀 우리나라 증시도 좀 빠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근 실적, 그러니까 이때는 미중 갈등 플러스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오니까 증시가 이렇게 좀 빠졌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실적이 좋은 게 중국 쪽에 중국발 실적이 많은가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럴수록 여러분들이 기업을 고르실 때 중국 쪽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기업들은 조금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기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슈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미중 갈등 때문에 기업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증시가 못 갔다라고 할 수 없거든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빠졌던 거예요. 그 포인트만 좀 기억을 하시면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좀 이슈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좀 장중에 보시면은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쭉 빠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냥 홍콩 증시가 이제 상승 개장 후에 뭐 대중 제재 경계 약세 해가지고 뭐 H주는 이렇게 빠졌다. 예. 근데 지금 이슈가 나오는 게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문제로 이제 대중 제재가 잇따르면서 반락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대중제재라고만 되어 있지만 대중제재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도 때리고 있고요. 뭐 리비아 막 이런 나라들도 다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만 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바이든식 외교라고 해가지고 미국 동맹이랑 연합해서 동시에 대중제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는 그냥 미국이 나서서 직접 그냥 중국을 때려요. 야, 너 일로 와봐. 좀 맞자. 이러고 그냥 막 때려요. 근데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는 자기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둘러싸가지고 야, 너 일로 와봐. 야, 우리 쟤 한번 좀 따돌려 볼까? 이렇게 중국을 패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EU를 시켜가지고 인권 관련 대중 제재를 해가 뭐 천안문 사건 이후 처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EU도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재망에 호주랑 뉴질랜드는 환영한다.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때리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제 중국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슈가 좀 되게 컸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게 중국만 때리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중국, 러시아, 뭐 여러 가지 나라 뭐 때리는 나라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랬더니 중국이랑 러시아가 외교 공동 성명을 해서 인권 문제, 정치와 내정 간섭 말아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제재 관련 EU 대사 뭐 이런 기사가 또 나왔어요. 이게 이제 1시 50분쯤인데 어쨌든 이게 뭔 소리냐면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초치가 이제 불러들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EU 대사를 불러가지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 EU가 무슨 뭐 인권 관련해서 뭐 위구르 관련해서 뭐 인권을 뭐 나서서 수호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처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엄청난 항의와 강력한 비난을 전했고 뭐 이런 워딩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가짜 정보를 버틴 유럽 증인사 어쩌고 뭐 제재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중국이 숙이고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또 중국이 결국 궁지에 몰리니까 물어버리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들과 가족들은
입국이 금지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위구르 여기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여기는 이제 그 중국은 이제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죠.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는 뭐라고 보고 있냐면 특히 미국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요. 여기를 식민지 부리듯이 부려가지고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걸 인건비를 완전 싸게 부려먹어서 얘네들이 국제적으로 히토류 같은 것도 되게 싸게 그 공급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히토류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은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근데 이게 무기나 이런 거 만드는 재료로 쓰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핵심 소재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핵심 재료 중에 하나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중국이 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걸 미국이 못 지켜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이제 인권 문제라는 걸 들고 와서 때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얘네들을 부려먹다시피 해서 인건비 당연히 주겠어요. 안 주지. 식민지라고 보고 있으니까 미국 말이 만약에 맞다면 얘네들한테는 인건비 안 주고 그냥 부려먹겠죠. 인건비는 거의 제로에 가깝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기술 발달을 하려고 해도 단순 노동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이쪽에 이제 뭐 얘네들 쪽에서 나오는 그거랑 이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쪽을 눈엣 가시처럼 보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때리기 시작을 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내줄 수가 없죠. 얘네들한테도 굉장히 큰 경제적인 것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내정 간섭하지 말아라.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아닌데다가 니들 지금 하는 거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갈등이 장기화가 된다면 그렇다면 미중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중순부터 2019년도까지 쭉 이어졌던 그 전반적인 하락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빠졌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게 진짜로 막 뭐 무역 제재나 이런 것까지 변이가 된다면 한국 증시는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런 것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진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입으로 이렇게 막 좀 싸우는 그런 입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많아요. 일단은 지금 뭐 자기들 뭐 실업이 어쩌고 뭐 경기를 살려야 되네 마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치고받고 싸우면서 실제로 진짜 무역 제재 그쪽에다 올인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었죠. 중국의 양털깎기를 위해서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고 중국은 내수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돈을 풀어야 되고 그게 미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다 라는 말씀드렸던 거 있죠.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을 지금 무너뜨리려는 상황은 아닐 거예요. 제가 그 음모론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그 2018년도 그 트럼프 형님께서 중국을 때렸던 것처럼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모습이 당장 단기간 만에 나오긴 좀 어려울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얘기하자면 진짜 한 세월이라서 근데 이게 지금 당장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일단은 어쨌든 미국이랑 중국이랑 갈등이 생긴다는 거는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면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요. 어떤 쪽으로 이게 돈이 몰리냐면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은 미국 국채겠죠. 지금 여러분들께 이거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한번 말 나온 김에 보시죠. 국채 금리가 여기까지 상승을 했다가요. 그 SLR 연장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SLR 규제 연장을 안 한다고 제가 그 기사 나오자마자 바로 그 제 유튜브 영상 댓글로 남겨드렸었는데 이게 1000명이 넘어가면 커뮤니티 뭐 이런 식으로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거의 1000명 다 돼가지고 그게 만약에 되면 제가 참고하실 만한 기사나 이런 거 좀 실시간으로 자주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그 전까지는 제가 댓글로밖에 남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당시에 그 금요일날 밤에 그 SLR 규제 연장 계획이 없다, 안 한다 라고 기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채금리가 따로 특별히 오른 게 없었어요. 거의. 오히려 지금은 더 안정이 되고 있죠. 많이 빠졌어요. 이때 지금 1.75%까지 갔다가 지금 1.63까지 빠졌다가 지금 642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많이 안정이 됐죠. 이렇게 그래프로 보셔도.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금리가 안정이 됐다는 얘기는요. 금리가 내려갔다는 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금리랑 국채 가격은 채권 가격이랑 금리는 반대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근데 채권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누군가 채권을 막 사들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은행이 SLR 규제 연장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은 채권을 오히려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미리 다 팔아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팔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더 살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안정이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미중 갈등에 대비해서 이쪽으로 지금 돈이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안전한 쪽으로 자산이 몰려서 결국 미국 국채를 살려는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미국 국채 쪽으로 많이 몰리니까 국채 가격이 오르고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동안 이제 요 금리 때문에 나스닥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좀 반사 이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금리가 뭐 진짜 나스닥이 이제 좋아질 시점이 다가와가지고 금리가 안정이 된 게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로 안정이 되니까 나스닥은 지금 다른 애들보다 뭐 러셀, S&P, 다우존스 이런 애들 다 빠지고 있는데 혼자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거 보면은 주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이게 한쪽만 보고 한다고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나스닥은 한번 풍파를 겪어냈잖아요. 그리고서 물론 이제 저는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SLR 규제 완화, 연장 안 한다 라고 기사를 띄우고서 바로 이렇게 중국을 때리면서 국채 쪽으로 수요가 몰리는 거, 이것조차도 저는 뭔가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이 규제 완화를 하면서 절묘하게 이렇게 그 국채금리가 급등이 안 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있으니까 SLR 규제 연장을 안 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 카드 중에 하나로 이번 걸 꺼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안정이 됐어요. 걔네들이 의도한 거라면. 의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단순한 음모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중간중간 이렇게 음모론 하나씩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쳐다보고 아 이게 그냥 단순히 진짜 이게 우연이 아니라 얘네들이 짜여진 각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걸 기억 속에 담아 놓는다면 SLR 규제 완화 연장이 이제 연장 안 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국채 금리가 폭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서 나스닥이 폭락을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스닥 하방 쪽에다가 몰빵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짜여진 각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럼 나는 하방에다 풀베팅을 할 만한 그런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일단 한번 지켜봐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경험을 좀 쌓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라는 얘기고 물론 이제 저는 이게 다 짜여진 각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걸 소재로 이렇게 지금 한번 눌러놨고요. 그 반대급부로 나스닥은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오늘 자고 일어나면은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또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제가 뭐 신도 아니고 제가 그걸 알면 나스닥 매수 쪽으로 풀 베팅을 하고 있겠죠. 어찌됐든 이게 만약에 미국이 이제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상황이라면 중국을 너무 강하게 때리진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소재로 활용을 하면서 금리를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오늘 내일 이제 파월 형님이랑 옐런 누님이랑 발언하시는 게 또 있거든요. 오늘 내일까지.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거고 전반적으로 이게 증시가 좀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을 만한 그런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한 거의 2달, 3달을 힘들게 버티고 계신데 예, 그 기다림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국채 매입이 좀 그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금리가 안정이 된다면 어찌됐든 최근 한 2주, 3주? 그 정도 증시를 힘들게 했던 거는 나스닥도 그렇고 나스닥이랑 많이 연동되는 게 우리나라 증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힘들게 했던 주요 소재 중에 하나가 요 금리 급등이었잖아요. 요 우려를 어느 정도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된다면 우리 증시도 좀 위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동력이 하나 또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전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관점도 있다. 요 정도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또 이제 요 금리로 인한 나스닥 그거의 피해 업종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장 큰 피해 업종 중 하나인 그 2차전지 그것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차전지가 힘들었던 이유는 그 나스닥이 하락하면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좀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고퍼 업종들이 좀 많이 힘들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거기에 2차전지만의 이슈는 또 이런 게 있었죠. 폭스바겐이 뭐 파워데이 그걸 가지고서 배터리 공장을 뭐 자체적으로 이제 설립을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또 현대차가 배터리를 자체 생산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LG랑 SK가 초비상이 걸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세계 완성차 업체가 줄줄이 배터리 독립 선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제 고객사가 오늘의 경쟁사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너무 불안해하시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불과 지금 3월 23일이잖아요. 불과 한 3개월, 4개월 전에 독자 생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배터리 3사와 협력 지속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물론 자체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랑 전고체 배터리, 요거는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전고체 배터리 등 뭐 이런 연구 개발하고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배터리 수급은 국내 3대 배터리사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배터리 자체 조달을 생각은 이때도 하고 있긴 했었어요. 근데 일부에 국한된 얘기고 기본적인 수급은 함께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바라보는 시각도 일단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요. 결국 폭스바겐이나 뭐 현대차나 이런 애들이 내재화를 해서 만약에 지금 LG화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그 정도 규모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랬다가 만약에 배터리 기술이 더 진보된 배터리가 나와 버렸어요. 그럼 걔네들은 그 기술을 따라가기 위해서 다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도 일단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내재화를 하게 되면요. 배터리 쪽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책임을 혼자 다 져야 돼요. 그 지금 이번에 현대차랑 LG화학이랑 같이 이제 책임졌던 거 하나 있었잖아요. 현대차 그 리콜 진행해가지고 물론 이제 LG화학 쪽에서 많이 부담을 하긴 했지만 현대차랑 LG화학이랑 서로 나눠서 이제 비용 부담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스크를 분담하는 차원에서도 굳이 이거를 내재화하는 게 꼭 이득이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요거는 그렇다 쳐요. 근데 이건 제 생각이니까 실제로 이제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라고 가정을 하긴 해봅시다. 작년 9월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9월 23일이었거든요. 요때 이제 LG화학만큼 배터리 생산을 할 거다. 뭐 테슬라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힘들었었죠. 얘네들이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었어요. 뭐 다들 뭐 200기가와트, 뭐 100기가와트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혼자 3테라와트를 얘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이때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전기차 관련된 주요 회사들을 차트를 싹 다 가져온 거거든요. 물론 여기 빠져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회사들만 다 가져왔습니다. LG화학 보시면은 아까 9월 23일이었죠? 9월 23일이면은 한 요쯤이죠. 요쯤부터 여기까지 주가가 빠졌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쭉 올랐죠. 얘네 둘이 그나마 제일 양호한 편이었어요. 삼성 SDI도 9월 23일 날이 요때네요. 요때부터 증시가 이렇게 빠지고, 주가가 빠지고,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 빠졌다가 결국 바닥 찍고 쭉 올라갔죠. SK이노베이션 장난 아니었습니다. 9월 23일이면 요때였죠. 요때부터 여기까지 그냥 갖다 박았어요. 한 달을 넘게 그냥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서 상승이 나왔죠. 에코프로빔 한번 볼까요? 소재 쪽은 더 심했어요. 보시면은 9월 21일이네요. 이때가. 그럼 9월 23일은 이때쯤이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냥 수직으로 내리 꽂아버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애들도 다. SKC 9월 23일이 이때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리 꽂고 한 달을 내리 꽂았죠. 그리고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LNF도 LNF는 잠시만요. 제가 이걸 안 만들어놨네요. LNF가 상승폭이 제일 컸죠. 이때가 9월 23일이 요쯤이네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상승. 일진머티도 9월 23일이면 요쯤이겠죠. 여기부터 쭉 내리꽂고 상승. 흐름이 다 똑같아요. 솔로스 첨단 소재 9월 23일 여기부터 내리꽂고 그 다음에 쭉 상승. 전부 다 흐름이 똑같았어요. 테슬라 얘기 나왔을 때 물론 이제 당시에 증시가 좀 안 좋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코스피가 9월 23일에 요때거든요. 요때군요. 9월 23일에 요때부터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안 좋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빠진 것보다 얘네 어차피 9월 23일에 이미 거의 바닥까지 왔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 대비해서 2차전지는 반등 나올 때 반등 못 나오고 빠질 때 다 이제 하락 맞으면서 에코프로비엠 보셨죠? 여기서
여기까지 빠져버렸습니다. 이때 한 11만원 초반까지 빠졌다가 20만 5천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한 90% 정도 수익이 났겠네요. 바닥에서 진짜 제대로 주우신 분들은. 물론 이제 그렇게 쉽지 않아요. 뭐 솔로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3만원에 주어서 5만 8천원에 팔 수 있었을 거고. 물론 이제 이건 극단적인 케이스니까 그냥 하는 소리예요. 여긴 4만원에서 8만 2천원, 2배가 넘네요, 수익률이.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7만원부터 14만 3천원.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때도 진짜 죽는 소리 정말 많이 나왔어요. 테슬라 배터리 데이 전후 해가지고 이때 뭐 내재화 된다 해가지고 뭐 다 죽는 소리 나오고, 특히 소재 쪽은 더 많이 떨어지고 했는데,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번에 더 확신을 가진 계기가 뭐였냐면, 현대차 배터리 데이로 인해서, 현대차 배터리 데이는 아니고 현대차가 배터리 내재화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가지고서 2차전지 테마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다 같이 또 소재 쪽도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현대차가 배터리를 만들려고 한다면요, 소재 같은 걸 직접 개발을 할까요? 절대 안 되거든요. 소재 같은 것도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것까지 다 수직 계열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그 파운드리를 한다고 해서 펠리클 같은 거를 자기들이 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재 관련된 거를 뭐 FST에서 개발한 뭐 펠리클을 가져다가 사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지. 걔네들이 전부 다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제 진짜 양보 많이 해가지고 LG화학이나 SDI나 SK이노베이션 이런 완성 배터리 셀 업체들은 얘네들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쳐요. 하지만 소재 쪽은 오히려 고객사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객사 다변화됐고 경쟁사가 늘어나니까 지금 안 그래도 2025년까지 다 공급 물량 계약 다 돼가지고 서로 자기한테 달라고 지금 SK이노베이션 자기 전용 라인 만들어가지고 지금 얘네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DI는 서로 법인 따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독점 공급해달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공급사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나요, 얘네들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결국에는 걱정하실 상황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그 테슬라 배터리 데이 때 아까 제가 하나하나 다 찍어서 그 주가 흐름 보여드렸죠. 그것처럼 이렇게 한번 흔들릴 때 그때 얘네들도,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는 애들도 다 같이 이제 흔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물량을 다 뺏어 버리죠. 여기에 공포감을 느낀 개미들은 물량을 다 뺏겨 버리고요. 지금 물량을 던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파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이유가 아니라면 다시 올라올 건 알고 있지만 일단 지금 하락세니까 난 좀 더 밑에서 주워봐야지 라는 마음, 그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저는 2번을 할 자신이 없어요. 주가가 언제 오를지 모르거든요. 저는 예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에 저는 기다리는 건 엄청 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언제까지 기관들처럼 월말까지 실적을 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개미고 그냥 제 돈이니까 그냥 제가 기다렸다가 나중에 수익 났을 때 팔아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장점을 10분 활용하자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여기서 팔아버리기보다는 그냥 더 사세요. 더 사서, 아니면 지금 현금이 없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기다려야죠. 기다리고 이렇게 오를 그 시점이 저는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한번 보세요. 이게 어제 나온 기사거든요. 근데 물론 SKC는 잠깐 이제 이슈가 있어서 거래 정지가 됐다가 다시 이제 거래가 오늘부터 재개가 됐어요. 그래서 재개되기 전에 주가 충격을 좀 완화하려고 이 기사를 일부러 어제 띄운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말레이시아에다가 해외 거점을 구축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레이시아 땅 사가지고 얘네들 동박하는 애들이잖아요. 동박, SK 넥실리스 자회사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추가 투자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해외에다가 지금 더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리고 최근에 나온 건 아니지만 에코프로비움 얘네들도, 이거 올해 나온 기사거든요. 유럽에다가 해외 공장 건설을 해가지고 K배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만약에 수요가 있으면 거기다가도 양극재 당연히 공급할 수 있겠죠. 소재 쪽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요. 물론 이제 지금 매출의 거의 상당 부분이 K배터리, 그 LG화학,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이렇게 세 군데라는 건 맞아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소재 업체들은 이걸 위기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은 적극적으로 담으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연달아서 현대차가 작년 12월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굳이 현대차 기사를 가지고 와서 이런 기사를 띄웠다. 이거는 바닥이 거의 다가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폭스바겐이랑 현대차가 지금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전고체 배터리예요.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배터리보다 조금 더 진보된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기술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한도 끝도 없고 제가 이제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도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앞서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전혀 이제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뒤처지는 상황이 아니다. 근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왔을 때 동박이나 이런 데는 조금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빨리 개발이 돼봤자 2025년, 26년 요 정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주가 방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아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사를 굳이 이제 한 3, 4개월 만에 번복하는 이런 기사를 폭스바겐 때문에 2차전지가 흔들리는 그 타이밍에 냈다는 얘기는 저는 뭔가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 물량 뺐고 나서 그때 이제 테슬라 때도 이런 비슷한 기사들 막 나오면서 다 같이 이제 막 흔들렸어요. 그때 물량 엄청나게 털리니까 주가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죠. 이게 엄청난 하락폭이 엄청나잖아요. 16만 5천 원부터 저가가 11만 1,800원이네요. 그럼 어느 정도 되나요? 한 5만 원 이상 빠진 거니까 엄청나죠. 이렇게 털리고 나서 거의 한 90%가 상승을 했죠.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공포를 갖기보다는 내가 투자한 회사의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이 방향이 꺾였는지, 이걸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요런 업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가면 갈수록 가격 경쟁, 그 치킨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쪽엔 투자를 안 했고요. 그리고 요 셋 중에 굳이 이제 삼성 SDI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얘네는 애초에 점유율만 보고서 이제 가격을 막 후려치고 이렇게 공급하는 계약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에다가 얘네들이 공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폭스바겐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뭐 좀 분야는 다르지만 애플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하청업체나 아니면 그런 밑에 하부 계열사 쪽에다 그 발주를 할 때요, 거의 뭐 수익을 진짜 조금밖에 마진을 안 줘요. 다 자기들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엄청나게 후려친다는 거죠. 수량을 많이 주는 대신에 가격을 엄청나게 후려칩니다. 삼성 SDI는 애초에 그런데 들어가지도 않아요. 얘네들 노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LG화학 같은 경우는 그 CATL이랑 지금 점유율 경쟁하고 있잖아요. 1위 경쟁. 그래서 LG화학이 연중에 한 번씩 1위 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CATL이 1위로 올라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그런 물량 들어가야 됐었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후발주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이름을 알려야 좀 네임밸류도 생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그런 저가 입찰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폭스바겐 이런 거 물량 따냈던 거고 이런 거거든요. 노선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세 개 중에 굳이 따지자면 삼성 SDI 쪽이 그나마 좀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이 회사들은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소재 쪽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현대차 그 배터리 내재와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그 상황인데 그 이슈를 가지고 2차전지 소재 업체들까지 같이 흔들면서 주가가 흔들리고 빠지고 있다? 이거는 좀 냄새가 나죠. 만약에 이쪽 주주분들이 계시다면 물량 절대 던지지 마세요. 물론 개미들이 빨리 털려야, 그래야 상승도 빨리 나와요. 그래서 저같이 그냥 느긋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분들 겁나서 이제 물량 빨리빨리 던져버리고 이런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제 구독자분들, 그런 분들은 제 영상 보고서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물론 어디까지 하락할지 그걸 맞춰라 이러면 저도 모르죠. 그걸 알면 제가 위에서 다 팔고서 밑에서 다 주웠겠죠. 그것까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아닐지언정 몇 달 후에는 이게 여기 가 있을 거다. 그건 저는 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으면 여기서 겁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하루 이거 쳐다보면 좀 짜증나요. 그래서 안 보는 날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좀 하루하루 좀 짜증은 나는데, 이거 지켜보면 화는 나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보고 있는 방향은 여기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실 상황도 아니고, 물량을 뺏길 만한 타이밍도 아니고, 악재가 생각만큼 그렇게 큰 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어찌됐든 미중 갈등을 소재로 금리까지 안정이 되고 있어요. 저는 SLR 그 규제 완화가 연장이 안 된다는 얘기 듣고서
금리가 한 번 더 출렁이면은 이게 진짜 좀 많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중 갈등 소재 가지고서 그게 안정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더 좋은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진짜 뭐 굉장히 크리티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인고의 시간을 조금만 더 견뎌내시면 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제 말이 틀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 미국 지수, 나스닥 선물 지수 꼭 챙겨보시고, 우리나라 선물 관련해서 외국인들 포지션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옵션 관련된 거는 제가 특이 증세가 나오면 그때그때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다 말씀드렸죠. 일단은 뭐 증시가 재미없을 때는 뭘 해도 그냥 짜증이 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 영상도 사람들이 이제 잘 안 찾아보게 돼요. 처음에 좀 하락이 크게 나올 때는 좀 찾아보다가 갈수록 이제 지긋지긋해져가지고 안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이런 영상 한번 보신 분들은 조금 더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지난번에 그 댓글로 저한테 주말에 뭐 먹었는지 알려달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저는 아웃백 가서 밥 먹었어요. 그래서 아웃백 가서 맛있는 밥 먹고, 근데 저는 그래도 아웃백이 어느 정도, 뭐 엄청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즐겁게 돈 걱정 안 하고 먹었는데, 제가 이제 뿌듯하게 계산하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앞에 분이 4명이서 식사를 하고서 할인카드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26만 원을 일시불로 결제를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위축이 됐습니다. 언젠가 저도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뭐 에코프로비엠이 한 25만 원까지 가면 저도 그런 날 한번 오겠죠. 어쨌든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뭐 마무리하면서 나스닥 선물지수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뭐 크게 변동은 없네요. 어쨌든 나스닥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또 이제 빛을 보는 날이 조만간 또 오지 않을까. 저는 지금 이번에 하락이 나왔을 때 미국 주식은 나스닥 쪽에 비중을 많이 실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미국 주식은 다 ETF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비중 많이 실었다.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당장 상승이 엄청나게 크게 나오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뭐 여러 지표들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뭐 빅스 지수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나스닥도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뭐 당장 상승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미중 갈등 소재로 이렇게 나온 거는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여유가 되면은 또 이런 좋은 소재들 가지고서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